반갑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동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동학 르네상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 동학 공부 모임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십수개 됩니다. 그래서 과히 이 동학 르네상스인데요. 그만큼 이제 동학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어떤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워낙 지금 이제 위기가 중첩돼 있죠. 이 기후 위기를 비롯한 생태계 위기부터 해서 민주주의의 위기, 또 뭐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 여러 가지 그런 위기의 국면에서 이제 다시 동학이 소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선 뭐 제 소개를 조금 하시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동학으로 이렇게 역사 논문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제가 2004년도에 철학 분야로 이제 그 동학 사상을 가지고 그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뭐 역사적인 연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학을 철학으로 보고 그런 사상적인 접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제 앞으로 딱 한 명 있었어요. 동학으로 철학 박사 논문이. 물론 이제 도울 선생님이 그 당시 조금 언급하시기도 했고, 또 김지하 선생님이 이제 동학 사상을 생명 사상을 이렇게 해석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도권에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철학 박사 논문을 하면서 이제 벌써 그 세월이 한 20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로 뭐 동학이 철학이냐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고, 이 동학을 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의 가장 뭐 자생적이고 직접적인 한국 철학의 어떤 꽃이가 동시에 도울 쌤 표현대로 하자면은 조선 혼의 총체이면서 인류의 미래 이상이다. 그 말이 정말 압축적으로 저는 동학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조선 혼의 말 그대로 이게 총체이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열매로 뭐 저는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은 동아시아의 그 성현들이 추구했던 도화덕을 추구했던 그 학문의 전통과 또 우리 민족의 그 풍류도의 이런 또 선도적 전통, 거기에다가 이제 서학의 그런 것까지 융합이 된 정말로 이제 그런 학문이 동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놀라운 사상이 우리 땅에서 나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박사 논문 쓸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무시도 당하고 동학이 무슨 철학이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너무 잘했다, 동학으로 박사 논문 쓴 게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하고,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010년부터 이제 환경운동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환경운동을 조금 이제 동학의 사상의 바탕에서 이런 어떤 동학은 이제 수도의 바탕에서 사회적 실천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죠. 그래서 개인 수도에만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늘 사회적인 실천과 연결되도록 하는, 그걸 가지고 저도 그런 한울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만들면서 동학적 수도에 바탕한 그런 실천, 이제 이걸 가장 이제 정면에 내걸고 한 10년 가까이 이제 했습니다. 뭐 한 번도 뭐 성공한 적이 없고 맨날 이제 실패한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결과를 보고자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제 그 밑바닥에 어떤 저항적 목소리를 이제 내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인연이 인도 오로빌 공동체라고 2018년도에 이제 그쪽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한 2년 살다 왔어요. 예, 살다가 조금 더 오래 있을 생각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2020년에 이제 귀국해서 지금 경주에서 이제 살고 있고, 그 인근에 이제 대구대학의 동양 철학 강의와 자아실현의 철학이라는 그런 수업을 하면서 이제 20대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도 뭐 한 20년 넘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의 그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지방대 학생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은 훨씬 더 깊고 참 좀 어떤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한국 교육이 더 이제 극심한 경쟁 이런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대 학생들이 느끼는 그 열패감, 그게 말도 못한, 제가 그래도 수도권에서 나름 좋은 대학 학생들 이제 그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못 느끼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대구대도 그렇게 나쁜 대학 아니거든요. 중상위권 대학인데, 그래도 그 학생들이 느끼는 열패감과 이미 자기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고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7, 80%. 정말 너무 심각하다. 근데 사실 보면 실력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제가 뭐 레포트 이제 시험 이렇게 보면요, 그 뭐 서울에 있는 아이들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게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이제 얼마나 문제집을 많이 풀었는가, 점수를 잘 맞추는 그런 요령을 잘 터득한 아이들이 이제 가는 거지. 지금의 어떤 그런 뭐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지적인 그런 어떤 정보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지방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이 제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철학을 이제 좀 개발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또 자기 삶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온전히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을 꽃 피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 많은 학생들이 이제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직업을 얻어서 생계를 위한 그런 거에 이제 다 이렇게 그 뭐 혈안이 돼 있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씨앗을 온전히 꽃을 피워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정말 자기 실현하고 또 그것이 사회에 기여가 되는 그런 게 저는 이제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찾도록 하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방정환을 만났어요. 2014년도에 방정환이라는 하여튼 뭐 그것도 이제 이야기하자면 길어서 그냥 짧게 하자면은 하여튼 방정환 초등학교를 하나 우리나라에 방정환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방정환 이름이 들어간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방정환 교육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작지만 이제 경주에 그 어린이집 하나를 겨우 운영하고 있고, 아직 초등학교를 못 만들었어요. 10년이 됐는데 그럼 뭐 제 역량이 이제 그렇게 안 돼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됐어요. 방정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알게 됨으로써 그분의 사상과 그분이 아이들에 대한 뭐 사랑뿐만 아니고 정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근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는 결국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온전한 한 인격으로 성장할 것인가.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의 그런 총체적인 성장이니까요. 그걸 이제 제가 하여튼 10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런 아이의 성장, 결국 인간의 성장이죠. 인간의 성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이제 하고, 우리 이 경쟁 교육에 멍들어 있는 아이들의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성장을 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씨앗을 온전히 굽힐 수 있는가. 아무튼 저의 제일 관심은 지금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쨌든 이제 동학이 또 붐을 이루다 보니까 곳곳에 지금 이제 동학 강의를, 요즘은 그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동학이 추구했던 게 바로 좀 전에 언급했던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성장을 통해서 자기 실현도 하고 그것이 또 사회에 기여가 되는 그런 어떤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상에서만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할 뻔했는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환경 현장도 만나고 또 교육 현장을 만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철학자라고 그렇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최시영 선생님을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제가 준비한 이 자료는 2주에 걸쳐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해야 되는 이제 분량이에요. 근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벌써 10분을 썼기 때문에 1시간 40분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이렇게 1시간 한 30분 정도 하고 질문 시간은 그래도 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오늘 또 뒤에 주요 수업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해월 최시영 쌤은 공경을 가르친 성자다. 정말 우리 한국이 낳은 성자. 우리가 인도 하면은 이제 간디, 인도의 성자 간디를 이제 많이 떠올리는데, 저는 간디 못지않은, 어떤 면에서는 간디보다도 그런 비교법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간디보다 더 위대한 우리 한국의 성자가 저는 최시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보셔요. 저 발이 퉁퉁 부은 거 보시나요? 네. 그리고 옷구름이 저기 올라가 있죠. 네. 저기 왜 올라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못 앉아 계셔가지고. 네, 그 정도로 이제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망가지신 거죠. 평생 35년을 이제 도망길을 다니면서 민중과 같이 있던 삶이었고, 빈천한 삶을 살았고 평민이었지만은 정성, 공경, 믿음이 능했던 오직 그 신실함 하나로 수훈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수훈에게 이제 뽑혀서 이대가 됐던 그 해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국 그 선불교의 해능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제 느낌이 있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수훈 선생의 그 시천주를 굉장히 쉬운, 굉장히 평범한,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어떤 이제 개념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시천주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모심이 도대체 뭐냐? 수훈 선생님도 내유실령, 외유기와 각지불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또 풀이하셨어요. 근데 그럼 또 내유실령은 뭐고 또 외유기와는 뭐고 각지불이는 뭐냐? 이제 그렇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해월 선생님 간단히 말씀하신 겁니다. 시천주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을 하느님처럼 섬기라는 뜻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또 바로 실천적인 해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 핍박받던 민중들, 여성과 어린이까지도 하느님으로 공경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해월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냥 이제 단순한 수훈 선생님의 계승자가 아니고, 이분 역시도 한국 철학사에서 이렇게 손꼽을 만한 철학자이면서 사상가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가 돼요. 왜 사상가가 되려면요, 자기만의 고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순한 계승이 아니고 이분은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시천주를 사인여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천지부모, 이천식천, 양천주, 또 향화설이, 이런 당신만의 독특한 용어를 만들어내셔.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동학을 진정한 평민 철학이면서 생명사상으로, 물론 수은쌤 안에 이미 그런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정말로 우리 한국의 그런 평민 철학 또 생명 철학으로 발돋움 시키신 분이 바로 해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아시는 분이죠. 장일순 선생님, 원주의 이 지학순 주교와 같이 뭐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제 80년대는 한살림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이제 분입니다. 뭐 20세기 후반에 한국의 스승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장일순이 어떻게 보면 19세기 해월이 했던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무기당 장일순 선생입니다. 이분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 할아버지 때부터 가톨릭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해월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결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온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해월이지요. 우리 결례로서는 가장 자주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며 또 그 자주적인 것은 일체와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설명해 주셨지요. 눌리고 억압받던 이 한반도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이상 거룩한 모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해월에 대한 향심, 향하는 마음이란 뜻이죠. 향심이 많죠. 물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거룩한 모범이지만 해월 선생은 바로 우리 지척에서 삶의 가장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셨죠. 예수님하고 해월, 석가모니와 대등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전혀 가하지 않고 정말로 그 정도의 이 동학의 이 그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불교와 기독교와 이렇게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미래적 가치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상이라는 점에서 해월이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이렇게 대등하게 어깨를 견주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결코 이게 지나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본인이 가톨릭이면서도 이렇게 하셨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생애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1927년 수은 선생님은 24년입니다. 수은 선생님보다 3살 아래예요. 3월 21일 날 태어나기는 경주 황홀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제일 경주 한가운데 이라고 황호동 거기 가장 중심지 상가에 있고요. 지금 거기 바로 앞에 이제 신라대종 그 건너편은 이제 대릉원, 지금 한참 핫한 그 황리단길, 거기서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경주시는 이제 그 생가 고터를 이제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이제 생가 복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올해도 이제 몇십억 지금 예산이 아마 잡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주는 이렇게 잠깐 태어나셔서 이제 그 했던 그 장소도 그렇게 이제 기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분은 윤영기는 물론이고 수은쌤을 만나서 이제 그 수도했던 그 모든 곳이 사실 포항입니다. 포항 금곡이라고 하는 곳에
기일동 또는 이제 그 옆에 이제 마북동 이쪽 다 근방인데요. 그쪽에서 거의 보냈어요. 예. 지금 저 위에 사진은 이제 수도했던 곳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30대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수훈생을 만났을 때도 이제 저쪽에 계셨고, 그러고 나서 저기서 이제 계속 그 경주 용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도했던 곳이에요. 정말 중요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용담이 첫 번째 성지라면 저 금곡이 두 번째 성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성지인데, 근데 지금 집터밖에 없습니다. 뭐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 초가집도 하나 없고요. 그리고 못 들어가요, 지금. 잠겨 있습니다. 제가 저거 지난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좀 바뀌었나 해서 제가 저기 몇 년 만에 재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도 잠겨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민원도 넣고 했는데 좀 바뀌었나 해서 이제 지난주 가봤어요. 저 이제 경주 사니까 경주에서 40분 정도 차로는 40분 거리입니다. 키로수는 한 40km 나와요. 근데 이제 해우샘은 산길로 이렇게 왔겠죠. 그렇게 해도 거의 100리길입니다. 100리길인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해우샘이 수도했던 곳을 이게 좀 요즘 해월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찾는 발길이 사실 심심찮게 있는데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해월 제시형에 대해서 저기가 수자원 보호 지역에, 예, 옆에 물이 이게 이제 포항 시민들의 그 밑에 큰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그 저수지로 이제 흘러가는 수자원 보호 구역이라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쪽 물 흘려도 그 울타리를 이쪽으로 치고 여기 얼마든지 뭐 이렇게 순례길을 만들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포항시가 해월 제시형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알았으면 이렇게 무식한 짓을 안 하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아직도 뭐 그 영남 뭐 정말 큰 이름도 없는 영남 유생들 거기에는 돈을 막 몇십억 써요. 그런데 해월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는 거죠. 저는 뭐 제가 한국 철학 전공인데 한국 철학 전체 5,000년 역사를 통틀어서도 저는 5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다, 해월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월, 원효, 수훈, 해월. 저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포항시가, 이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어쨌든 이제 15세에 이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친척집을 처음에 이제 전전하다가 또 아무래도 이제 있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17세에는 이제 마을 제지소에서 이렇게 그런 인쇄 관련된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19세에 결혼하고도 이제 계속 이쪽 근방에 사셨어요. 28세 때에 이제 그 마북동에서 집강, 마을 이장 같은 그런 이제 일을 맡아서 처리하기도 했고, 그래서 해월샘은 일자 무식군은 아니에요.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15세까지 뭐 쭉 다녔는지 모르지만 서당을 다닌 이제 그런 기록도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학문이 깊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천자문, 뭐 소학 정도는 이제 떼셨고, 집강일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일이잖아요. 이렇게 한문을 어느 정도는, 뭐 한문은 아니라도 한자는 알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33세에 저기 요 금곡으로 이제 들어가서 저기서 이제 화전을 했다는 거예요. 화전. 땅이 이제 이렇게 뭐 무슨 뭐 사정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땅히 이제 이렇게 붙일 땅이 없어서
저 골짜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궁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수은 선생을 이제 만난 게 35세 때입니다. 공국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용담에 현인이 나타났다. 요 말을 듣고는 바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61년 수은 선생님이 61년 6월부터 이제 이 포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해 1860년 4월 5일 날 이제 그 하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비 체험이 시작이 돼서 그게 9월 달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만 게 아니고 한 5,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문답을 하면서 이제 당신의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더 이렇게 성숙을 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9월 달쯤 돼서 정말로 하늘님의 마음과 수은쌤의 마음이 하나가 된 흔히 말하는 천인합일의 어떤 그런 경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걸 받고 그래서 오심적 여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체험 종교 체험을 이제 넘어서서 그리고 이 당신의 체험을 어떻게 이걸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이제 고심한 게 1년 동안 고심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주 뭐 배우셨겠지만 시천주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 하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모시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수은의 위대함이 있어요. 이전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하늘님 체험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목소리도 듣고 그 목소리 중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는 뭐 곧바로 네가 상제야. 이런 이야기 다 정산 예를 들면 정산도 이제 네가 상제야라고 이제 그런 그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원래 거기에 구천 상제였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은쌤은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만 하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모신 존재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입니다. 라는 자각을 한 거고 해오선생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까지도 다 하늘입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런 자각으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은을 만나서 35세 6월 달에 이제 바로 입도를 해요. 저 수은과 해월의 만남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사건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제 장면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 장면에서 가장 잘 묘사된 글은 이규성 교수라고 이제 이화여대 철학가 역임하신 분인데 제가 만난 이 철학 교수님 중에서 가장 진짜 철학자 교수는 많은데 철학자는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진짜 철학자이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녹색평론에다가 쓰신 글 중에 열망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30대 초반에 접하고는 너무너무 글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 내용은 수은과 해월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읽고 찾아뵙고 이제 그때부터 뭐 30년 넘게 이제 인연을 쌓으면서 그래서 그분도 이제 동학에 대해서 더 말년에 동학에 대한 그런 이제 이 글을 많이 쓰셨고 최시영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 찾아보시면요.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나온 최시영의 철학이라는 책을 2010년대 초반에 11년인가 12년에 그때 내셨던 걸로 원래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이규성 교수님이 이화여대 출판부랑 같이 한국 철학 총서라고 하는 시리즈를 이제 기획을 하셔가지고 저보고 1권 최재호의 철학을 네가 쓰라. 당신은 최시영의 철학을 쓰겠다. 그래갖고 제 책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꿈을 그리는 바람에 최시영의 철학이 1권으로 총서 1권으로 나오고 제가 2권, 제가 3권입니다. 그 중간에 뭐 박종홍의 철학인가 2권으로 나왔고 제가 조금 늦장 부리는 바람에 이제 시리즈 3권이 최재호의 철학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됐는데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요. 그 열망에 대하여. 녹색평론 몇 톤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근데 그걸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때 부산예술대학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냈습니다. 그 해월 최시영과 동학사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 거기에 또 앞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때 6월이거든요. 6월 여름이란 말이죠. 대부분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는 7월인 거예요. 양력으로 완전히 한여름이죠. 백리길을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그 이제 용담 이제 그 탁 들어섰으니까 어떻겠어요? 온몸이 땀으로 절어 있겠죠. 그렇게 마당에 들어온 사람을 이제 순이 딱 보고는 정말 하늘님처럼 환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볼 건데 해원 선생이 수은 선생을 딱 보면서 뭐 무슨 말을 많이 들어서 감격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평생 동안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그 아마 감격을 저는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수은 쌤이 해원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그랬을 테지만 특히나 해월이 느낄 때는 그렇게 완전히 땀에 절어가지고 온 그 사람을 정말로 하늘님으로 환대하면서 온전한 그 어떤 존재로서 맞이했을 때 저는 그냥 그 눈빛 하나에 많은 말이 아니고 해월이 완전히 이렇게 그동안의 서름과 차별 그게 이제 녹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겠구나 하는 그런 좀 마음을 먹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좀 상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열망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굉장히 그런 감격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수도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종지 기름으로 21일을 세우는 이제 그런 뭐 일종의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목욕하는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4일 날 이제 잡혀가기 한 석 달 전입니다. 이렇게 예감을 하시고 선생님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걸 예감하시고 이제 좀 후계자를 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8월 14일 날 63년 8월 14일 날 도통을 전수하십니다. 그 도통 전수하는 이제 그 수신정기라고 하는 그런 신법을 주시면서 전수하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를 받을 때 사실 그 주변에는 양반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학문도 높고 또 인품도 뭐 이렇게 훌륭하신 이런 양반 제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민 출신의 이 해월에게 줬을 때는 딴 걸 본 게 아니겠죠. 오로지 이 사람이 정성이 지극한 사람이구나. 공경이 지극한 사람이구나. 또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놈은 믿을 만한 놈이구나. 신실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 이 도를 끝내 지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성, 공경, 믿음, 성경신이라고 하는데요. 동학에서. 그게 가장 지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월에게 줬던 거지
이분이 그때 뭐 다 도를 통해서 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공경에 능한 그 해월을 이제 제대로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1월 9일 날 용담이 있을 때 그날 따라 순쌤이 이제 점심 막 먹고 나서 빨리 가라고 이제 빨리 가라고 더 있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월은 있다가 금곡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잡혀가서 하여튼 그러고 이제 이렇게 과천까지 이렇게 끌려오다가 철종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이제 대구로 이렇게 압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 그 경상 감령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그때 해월이 이제 이렇게 그 잠깐 이 옥졸의 도움으로 이제 잠깐 이렇게 수훈쌤을 뵀습니다. 그때 수훈이 이제 미리 뭐 담뱃대 안에 이제 꼬깃꼬깃 글귀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빨리 멀리 가라, 멀리 도망가라. 라고 이제 별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담뱃대만 주면서 멀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아수수 천명 고비원주. 이제 나는 이렇게 천명을 그냥 순위 받겠거니와 너는 멀리 높이 날아서 멀리 가라, 멀리 도망가라. 그리고 이제 등명수상 무혐극 주사 고형 영유역이라고 하는 이제 식기를 이렇게 또 남기셨습니다. 등불이 물 위에 밝았으니 혐극이 없고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 있도다. 등불이 물 위에 밝았다는 것은 이미 이제 당신의 그 천도의 진리가 동학의 진리가 이미 이제 밝았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뭐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혐의를 자꾸 씌우지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런 전혀 혐의를 받을 그런 뭐 여지가 없다. 이미 첨도의 진리가 이미 밝았다. 그래서 지금 뭐 잠시 이런 이제 시련을 받아서 비록 뭐 힘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둥이 마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도는 5만 년 내려갈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도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비전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이제 글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해월은 도망길에 올라서 이제 산중에 머물기도 하고 도인집에 이제 오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언신을 합니다. 그래서 평해를 거쳐서 울진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 잡는 게 영양 1월산 아래에 용화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그 평화공원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제 표지석이 그래도 거기서는 이제 지금 가서 그 자취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 다니는 그 모든 와중에 해월은 이제 수도를 잊지 않고 1년에 거의 뭐 서너 차례씩 49일 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9일 수도를 하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또 밝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 49일 동안 이제 그 수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 깨달으면은 그걸 이제 도인 집에 가가지고 몇 명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편 게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해월법설입니다. 그래서 해월법설은 당신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던 걸 이제 양반 제자들이 한문으로 받아 적은 걸 다시 이제 오늘날에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이중어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49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평범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훈을 만나고 또 이렇게 49일 수도를 통해서 이제 지혜가 열리고 그래서 이 조선 5천년 역사에서 정말로 위대하고 비범한 그런 인격이 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저 사진은 파나예요, 파나. 박홍규 화백이라고
그 전주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저분이 이제 하여튼 동학 관련해서 판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그 일월산 아래에서 이제 힘을 좀 비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도인들이 막 찾아오기도 하면서 다시 이제 조금 동학의 교세를 회복하는 중인데 1870년에 이필제라고 하는 아주 뭐 덩치도 좋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하는 그래서 과거 시험도 합격을 했던 분이에요. 이필제라는 분은. 근데 이분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어떤 혁명에 대한 이게 이제 꿈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조선 땅을 넘어서서 중국까지 자기가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꿈이 크신 분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어린 시절에 어떤 그 도인을 만났는데 그 도인이 이분한테 당신은 앞으로 중국에 가서 중원을 도모할 사람이다 라는 이제 그 이야기에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건 있었겠지만 어쨌든 늘 혁명을 꿈꿨던 이제 이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차례 해월에게 이 수은 선생의 억울한 원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자기도 이제 그 옛날 수은 선생님 살아 계실 때 한번 경주에 들려서 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수은의 제자라고 이제 하면서 억울한 선생의 한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뭐 5차례나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해월이 여러 차례 이제 거절을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이렇게 교세를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일을 아직 할 만한 때가 아닌 게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거절을 했지만은 너무 이제 막 이렇게 포기를 안 하고 사람을 계속 보내니까 한번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만나줍니다. 만나주는데 이 사람 워낙 이제 이렇게 이 말빨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말빨도 좋고 기도 세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의 어떤 억울한 그걸 명분으로 우리 제자가 이러면 되겠냐 이러는데 사실 당할 재주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스승을 하면서 이 제자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스승을 위해서 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차마 이렇게 계속 거절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해월이 계속 이제 내가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승낙을 하게 돼요. 근데 해월이 승낙했을 때는 뭐 처음부터 뭘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런 혁명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영예 관아 앞에서 이제 시위, 요즘 말로 하면 시위, 그냥 교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어떤 방을 좀 붙여놓고 그냥 우리의 뜻을 전하는 정도의 시위를 생각했던 거예요. 해월은. 근데 이필제는 시위를 생각한 게 아니고 혁명을 생각한 거죠. 이게 달랐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필제는 어떻게 보면 동학 조직을 좀 이용하고 싶었고, 하여튼 이제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해월이 통문을 보냅니다. 교인들. 당시 이제 경북하고 경남 일대에 조금 있었던 그런 도인들에게 이제 통문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래서 500명이나 모였어요. 500명쯤 모였다는 거는 그래도 한 몇천 명, 2, 3천 명은 됐다라는 거겠죠. 다 온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500명이나 왔어요. 3월 10일은 수은쌤이 순도 당한 날입니다. 그날을 기해서 이제 영예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필제는 이제 그냥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냥 이런 시위 정도가 아니고 곧바로 그냥 영예부를 습격해갖고 그때 그 영예부 부사를 바로 적결 처분합니다.
좀 탄간오리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결 처분하고 그리고 무기고를 열고 곡식을 이제 나눠주는 이런 이제 이렇게 그걸 했는데 이제 이게 전혀 해월하고는 상의가 안 된 거였고 동학 도인들은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이필제가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따라온 이런 이제 형국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건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상주로 진격하려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이제 지방 관에서 이제 급파한 그런 관군하고 싸우다가 패퇴가 됩니다. 근데 저때 이제 해월샘은 직접 가담은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때 이제 많은 도인들이 화를 입고 이필제 또 도주를 하고 해월샘하고 이제 같이 뭐 이제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고 그 와중에 이필제는 다시 또 문경을 습격하다가 체포당해서 이제 고해 8월에 결국 처형을 되고요. 해월은 이제 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영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산길로 이제 이 마을은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을 모든 이제 곳을 관군들이 이제 지키면서 해월을 이제 가장 주모자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정말 산길로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영월에 이제 은신을 하는데 그 한때 이제 영월 소밀원의 수은샘의 그 유족인 박씨 사모님하고 그 아들들이 이제 거기 소밀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살고 계셨어요. 저것도 해월 선생이 이제 마련해 준 집입니다. 그래서 해월이 그 쫓기는 와중에서도 그 스승순의 가족들을 보살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위기의 상황에 간 거예요. 이 소밀원에 이제 박씨 부인 뭐 댁에 갔는데 그때 박씨 부인은 안 계시고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었는데 거의 문전박대를 하다시피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못 이제 이렇게 받아줬다가는 뭐 다 멸족하게 생겼으니까 뭐 사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안 받아주는데 어쩌겠어요. 그 발길을 돌려서 이제 산에 태백산으로 들어가서 14일 동안 굶주리면서 정말로 저 때가 이제 거의 뭐 10월 달 때거든요. 엄청 이제 추울 때인데 이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14일 동안 어쨌든 저 때 이제 해월샘은 굶주림도 굶주림이지만 당신이 잘못 판단해서 또 도인들을 저 때 이제 한 100여 명 정도가 희생이 되거든. 400명 정도, 이제 500명 정도 참여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 흩어지고 실제로 이제 처형되고 기양 간 사람은 한 100여 명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또 겨우 일어났던 동학을 이렇게 되고 또 그런 100여 명의 희생을 치렀다고 하는 게 너무나 얼마나 자책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실제로 죽으려고도 저 때 이 가장 이제 인생의 최대의 어떤 위기 상황이었는데 죽으려고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스승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또 당신의 사명이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걸 이겨내고 다행히 그 아래에 이게 박용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나무를 하러 왔다가 발견을 하고 이제 도와줍니다.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사실 뭐 짐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묻지도 않고 안방으로 모셔가지고 그 이제 짐작했다는 거죠.
그 안방까지는 뭐 누가 이렇게 그 하지는 않으니까 안방에 아예 모셔놓고 이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기거를 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예 교조 신원 운동이 해월로 봐서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 자체는 이제 수훈 선생의 그 억울한 원을 이제 풀기 위한 신원 운동임은 분명하죠. 그 뭐 500여 명이나 이제 모여서 한 거니까. 근데 다분히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필제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야망에 그것이 뭐 이제 뭐 얼마나 이렇게 의롭고 선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 이필제의 그런 어떤 야망 이것과 이제 이 그런 어떤 동학의 그걸 이제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로서 그게 당시로서 마땅한 판단이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그런 고민이 깊었죠. 그래서 도울 선생은 이제 1871년 이걸 이제 영예 교조 사건,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 때를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비록 이제 동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지만 해월보다 전문적인 혁명가로서의 텐션을 갖게 만들었으며 사회 변혁의 의지와 혁명적 사유의 창조적 긴장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엄청난 뭐 어떻게 보면 실패이기도 하고 또 뭐 실수였기도 하고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대실수죠. 대실수고 이제 그런 거였지만은 오히려 저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깊은 창조적인 저런 긴장감을 안겨준 이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 아까 그 박용글 집 안에서도 이제 49일 기도를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참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뭔가 좀 성숙을 해요. 정신적으로. 큰 사건을 겪고 나면 아무래도 그런 이제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분의 대표적인 그 법설, 대인전물이라든지 삼경이라든지 이천식전 이게 이제 조무렵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주변에 적조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게 이제 적조암인데요. 지금도 저기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게 있습니다. 저기 정선인데요. 정선 적조암에 가서 49일 기도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게 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가 있습니다. 시가 태백상봉 49 하면서 이제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태백산에서 49일 공부를 하고 내가 봉황 8마리를 받아 각각 주인을 정하니 천이봉 위에 꽃 하늘이 열렸네. 오늘 오현검을 갈고 닦아 정멸 궁전에서 티끌 세상을 벗어나도다. 무극대도를 작심하여 정성들이니 원통봉 아래서 또 통하고 통하였도다. 남쪽 별이 둥글게 차고 거패를 벗어나니 동해가 깊고 깊어 만리에 맑았으라. 천상만봉은 한 기둥처럼 푸르고 청강만수는 한 하수처럼 맑으니라.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니 온몸이 화하고 봄이 돌아오고 꽃이 피니 만년의 봄이로다. 청천백일에 기운과 마음을 바르게 하니 사해의 벗이 모두 한 몸이로다. 사해 붕우 도일신으로 이제 끝나는 시입니다. 일종의 오도송. 예, 오도송 같은. 한 5분이나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게 이 경정 간행인 것 같아요. 80년에 이제 동경대전이 간행되고 81년에 이제 용담유서가 간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훈 쌤이 어떻게 보면은 해월에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좀 내가 쓴 이 글들을 좀 간행을 하라. 아마 이제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앞에 이 보따리 보이시나요? 보따리. 해울쌤 별명이 채보따리. 늘 보따리를 이렇게 메고 계셨는데 뭐가 들었을까? 아마 순쌤이 직접 이렇게 쓰신 그 필사본, 그게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것만큼은 늘 이렇게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때도 저걸 베고 주무셨다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이 80년에 어쨌든 이제 편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포덕이 이제 80년대에 급속도로 이제 포덕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거는 시대적인 배경하고도 이제 맞물려 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대적 혼란상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뭔가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동학에, 특히 이제 이렇게 경제를 가능되고 나니까 지식인층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양반들 또 뭐 중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면서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큰 두목들, 동학혁명 때 그런 어떤 큰 두목들도 80년대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84년에 유김제라고 해서 좀 더 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유김제 같은 이런 이 체계를 좀 잡기도 하고요. 85년에 유명한 이제 볕지 않는 며느리라는 이제 저때 이제 저게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해월이 그 청주에 이제 서택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서택순이 청주 접주였습니다. 이 양반집이에요. 그분 집에서 이제 청주 가면 가끔 머물기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인품도 뛰어나고 또 이 해월을 굉장히 잘 모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여전히 유교적인 이제 그런 게 뭐 완전히 이제 못 벗어났겠죠. 그래서 이분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해월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동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보셨는지, 하루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랑방에서 이제 서택순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무슨 볕자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해월 선생님이 물은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볕자는 소리가 나는데 누가 벼를 짭니까? 그랬더니 서택순이 뭐 그냥 당연하게 저희 며느리가 벼를 짭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랬더니 해월이 또 묻는 거예요. 누가 벼를 짜는 겁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또 묻지 하면서도 이제 제 며느리가 짭니다 하고 이제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이제 제 며느리가 벼를 짭니다 이제 했죠. 그랬더니 해월이 또 묻는 거예요. 과연 누가 벼를 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말문이 막혀갖고 얼굴이 빨개갖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해월이 하느님이 벼를 짜시는 겁니다. 며느리가 벼를 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벼를 짜시는 겁니다. 한 대 뿡 맞은 거죠. 네, 그 며느리를 하느님처럼 공경하라,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해월의 그런 이 사익여천, 이게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 가장 하여튼 당시에 핍박받던 사람들, 천민들, 여성, 그리고 어린이, 이런 이제 존재들을 하느님으로 공경하라, 이제 그런 말씀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내칙 내수도무,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다른 거는 아까도 이제 언급했지만은 다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건데, 이분이 딱 스스로 이렇게 쓰신 게 딱 2편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내칙 내수도문입니다. 이건 내칙은 부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일종의 이제 태교 같은 그런 이제 근데 아이를 가졌을 때가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시천주의 체험이죠. 하느님을 모신 체험이죠. 그게 다름 아닌. 그러니까
시천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양천주라고 해가지고 좀 이따가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하느님을 기른다고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을 내 안에서 기르는 체험을 사실은 여성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시천주, 양천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아이를 가진 부인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어떻게 내가 잘 모시고 또 양해해야 되는가,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게 이 내칙입니다. 그래서 여성한테만 주는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고, 내수도문 역시도 이제 여성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거지만 해월은 이 모든 도라고 하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일용 행사 막비도야. 일용 행사를 떠나서 일상을 떠나서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의 모든 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것이 다 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학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그 핵심은 또 공경입니다. 공경이 가장,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런 물건도 함부로 하지 말고 물건조차도 정말 소중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한참 이제 전라도 포덕이 이제 일어날 때인데요. 그때 전라도에 이제 이렇게 포교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편의장 제도라고 하는 걸 둬가지고 각 포와 포 사이에 어떤 뭐 갈등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그 직책을 편의장이라고 해서 이제 뒀는데, 그 편의장에 처음에 이 우도 편의장에는 윤상호라고 하는 아주 이제 양반이면서도 아주 이 돈도 많은 이런 이제 그런 분을 하고, 자도 편의장에 남계천이라고 하는 천민 출신을 앉혔어요. 평민도 아니고 천민이었던 사람을 자도 편의장에 앉혔어요. 그랬더니 윤상호 이쪽에 도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니, 그냥 평민이라면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천민 출신을 어떻게 편의장에 앉히냐. 그 밑에는 양반 도인들도 많은데 그건 암만 동학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해월이 윤상호의 그 편의장을 걷어들이고 이 남계천을 좌우도를 통달하는 편의장으로 오히려 성격시켜버렸어요. 난리가 더 난리가 났어요. 이제 통과 안 한다. 안 한다고 이제 윤상호 이쪽에 그 사람들이 더 반발을 거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해월이 직접 갑니다. 윤상호 이제 이쪽 전라도 쪽에 부안부터 해서 전주 이쪽에 순회를 해요. 그래서 그 윤상호도 직접 만나고, 이제 그렇게 반발했던 사람들을 다 만나요. 만나서 감화를 시킵니다. 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그래서 그분들을 감화시키고 더 이제 이렇게 결속을 시키죠. 그래서 그때 오히려 포덕이 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요때 나중에 동학농민혁명의 대두목들이 이때 다 들어와요. 네. 그 무렵에 91년, 92년 요 무렵에.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말씀에 만나서 이제 했던 말씀이, 우리나라에 두 배풍이 있으니 하나는 적서의 구별이요, 하나는 반상의 구별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 도는 두목 아래에 반드시 100배 더 나은 큰 두목이 있으니 그대는 삼가라. 서로 공경을 주로하고 청절을 삼지 마라. 접주라고 해서 더 높은 직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통과라는 직책일 뿐이지, 접주와 접원들 사이에는 아무런 그런 수직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수평적입니다. 접주가 접원을 만나면은 먼저 접주가 달려가서 큰절을 해야 되는 거지, 접원이 절하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맞절을 합니다. 양반 그거 상관없이. 그리고 평민이든 양반이든 서로 존댓말을 같이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무상자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또 어려운 부분은 서로 돕는 이런 이제 유무상자의 전통 이게 이제 철저하게 지켜졌던 그것이 동학의 당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92년도부터 이제 교조신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공주에서 이제 한번 충청도 관찰사에게 이제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이제 이때도 한 2만 명 가까이 공주에서 모임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삼내에서는 전라도 관찰사한테 또 이제 이렇게 탄원하는 그 삼내 집회가 있었고, 이렇게 두 차례를 통해서 했지만 지방 정부에게 해갖고는 이게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중앙 정부에 이제 직접 탄원하는 게 이제 강화문 복합상소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동학의 힘이 점점 더 결속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그 자체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이 모이는 힘이 이제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보훈지회, 저 때는 뭐 3만 명 정도의 그런 이제 그 모이면서 20일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이게 이제 모였던 그 곳이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게 척외양 창의. 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런 보국안민뿐만 아니고 당시의 외세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척외양을 외치는 그런 게 이제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이제 일어났을 때는 상의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또한 쉬운 이니 금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3월 달에 전면 기포를 했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남북접이 서로 갈등을 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 남접을 토벌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내려보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이 북접은 나중에 9월 달에나 가서야 이제 이렇게 2차 봉기 때 참여한 걸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자료는 4월 달에도 이미 여기 해월은 당시 이제 청산에 대도소를 두고 있었거든요. 보훈 옆에 그 청산에 이미 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봉기를 하고, 또 경상도에서도 상당히 이제 국소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봉기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북접은 9월 달에나 가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4월 달부터도 북접 지역 또 경상도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뭐 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또 아마 다른 분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9월 18일 날 이제 총 동원령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검치에서 이렇게 뭐 엄청난 40-50차례나 이렇게 이제 격전을 벌이지만 뭐 도저히 신무기를 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패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서 순창까지 이제 같이 내려왔다가 전봉주는 거기서 이제 잡히고, 다시 이쪽 당시 이제 북접을 이끄는 사람은 손병희였어요. 손병희가 북접 이제 통령으로, 손병희가 이끄는 이제 북접군은 다시 우회를 해가지고 충주까지 이제 올라와서 그 충주에서 또 관군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엄청 그래서 또 희생을 많이 당하고, 거기서 그냥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북접군은 이제 충주에서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손명희를 비롯한 이제 몇몇 사람들은 해월 선생을 간신히 이제 이렇게 이런 임시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미 뭐 70이 다 되신 고령이니까 이제 메고 그 산길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그 홍천에 또 뭐 인제, 뭐 원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아주 그런 언둔의 시기를 다시 또 보내죠. 그러다가 97년에 그 유명한 이제 이천이죠. 지금은 아마 이천 앵산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향화설이를 이제 단행을 하고 향화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97년 12월 24일 날 의암맥에 이제 도통 손병희죠. 손병희 선생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4월 5일 날 원주 송골에서 이제 잡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해월이 마지막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요즘 말하는. 그리고 이렇게 급식이 매일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닌 모양이에요. 이틀에 한 번 정도, 뭐 어떨 때는 뭐 3일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가족들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식을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굶주리는 이제 이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해월이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백냥을 좀 준비해라 그래요. 아니 감옥에서 무슨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좀 한번 준비를 해보게. 그걸 가지고 떡을 이제 해오라고 해가지고 그 떡을 이제 그 당시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배불리 먹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배불리 어쨌든 먹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종로 그 옛날 단성사라고 이제 극장 그 앞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구냐? 조병갑이에요. 조병갑. 고부 군수 전봉준이 그 고부 봉기할 때 그놈 때문에 봉기 어떻게 보면 한 건데, 조병갑이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고등 판사로서 그때 해필 또 그때 그 판사를 할 게 뭐야? 그래가지고 해월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정말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참 잔인할 수가 있는지. 일단 그러고 돌아가시고 이제 바로 여기 여주 여기에 이제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가보셨죠? 여기 여주 계신 분들은 다 가보셨을 텐데, 이렇게 저도 뭐 여러 차례 갔는데 그 장소 가면은 굉장히 좀 마음도 푸근해지고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좋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평생 가난한 평민으로 태어났지만 수훈을 만남으로써 정말 비범한 그런 인격으로 거듭났고, 또 평생을 쫓기면서도 그 당신의 그 삶 속에서 그런 어떤 동학적 인격과 삶의 향기를 그런 보여주신 정말로 한국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해월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생애를 좀 하고 이제 사상을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주여소 선생님이 오셔서 뭐 사상 쪽은 또 자세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 15분 정도만 하고 이제 질문 또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한 15분 동안 그냥 일별하듯이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마스 베리라고 하는 분이 이 생태대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위대한 가업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런 생태적인 보존을 하고 하는 것이 위대한 가업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개신교 신학자인 레리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를 공룡하는 신앙, 저런 표현을 최근에 하기도 했어요. 저 책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해월의 천지 부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150년 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런 생태적 영성이라고 하는 사유들이 최근에 이제 서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0년 전에 이미 해월은 이런 천지 부모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똑같다는 거죠.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기르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천지로부터 나서 또 그 천지의 곡식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과 다름이 없다. 더 나아가서 해월은 이 천지를 그냥 하나의 자연, 그것도 그냥 이런 어떤 물질의 어떤 총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걸로 보지 않고 이 천지 자체가 생명의 끊임없는 유동과 숨겨진 높은 의식의 차원들과 빛나는 신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세계다. 그래서 그 자체로 우주적 생명이고 모든 만물을 낳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활력과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유기적 생명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받들어 보셔야 되는 임이다. 하늘임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해월이 1차적으로 이해한 하늘임은 바로 천지 부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의 이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이 밥 안에는 정말 천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쌀 한 톨이 맺히기 위해서 전 우주가 사실 관계해야 되고, 그래서 늘 음식을 대하면은 그 하늘에 그 고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식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의 은덕을 잊지 않는 그런 이제 이치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이규성 교수님의 그 최시영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이런 어떤 긍정에 의한 우주적 심정,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존재의 부정에 기초한 시대의 어두운 폭력성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빛이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로 상징되는 그런 당시의 폭력, 또 당시의 그런 어떤 삼정의 문란, 그런 지방 수령들의 그런 어떤 폭정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연에 대한 그런 어떤 생태적 감수성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지를 또 하늘임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하늘입니다. 이제 이 심적천을 되게 이제 강조하신 게 또 해월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 하늘은 어느 곳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암만 이 천만금을 바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루 3끼를 진귀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공경하고 내 마음을 섬기는 게 그게 진짜 하늘을 공경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 마음이 탐욕에 빠져 있고 내 마음이 슬픔에 빠져 있고 내 마음이 어떤 그런 분노에 빠져 있고 하다면은 이거는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뭘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런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고 밝고 온화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꽃밭으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물리학은 이제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해서 생각과 느낌, 감정이 이제 현실을 만든다. 결국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말 의지를 가진 신이 막 이렇게 선악의 행위에 대해서 상벌을 내리는 그런 거는 이제 옛날 교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한 측면에서 이제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오늘날 과학적 사실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우주가 그냥 물리적인 것으로 끝나느냐?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우주, 특히 양자역학이 밝히는 이 우주는 비물질적 에너지의 장이다. 그 에너지 장은 결국 파동의 원리에서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느낌의 파동에 당연히 그 우주는 반응을 하겠죠. 그 주파수에 맞는 어떤, 방송국의 원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같은 주파수에 동조됐을 때 그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우주는
마음에 관계한다. 그러니까 그 원효스님이 일체 유심조라고 한 게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좀 나눠보자면은 마음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결국 생각과 감정, 욕구 이런 현상들로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주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는 하나의 우주적 파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나의 감정, 나의 느낌 차원까지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맑고 밝은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인 거죠, 사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 욕구 차원까지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해월은 늘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심적천의 실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뭐 형이상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그렇게 늘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근데 마음이라고 하면은 막연하니까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의 차원까지 존중하는 것. 이게 나중에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어린이의 감정과 욕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월쌤은 시천주 또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양천주를 조금 더 강조를 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늘을 내가 잘 길러야 된다. 잘 양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월쌤은 이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아직은 온전히 싹을 틔우지 못한 씨앗 같은 상태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굳이 좀 따져다 좀 구분을 해보자면요. 그래서 누구나 있지만은 아직 완전히 꽃 피우지 못한 씨앗같이 있는 그 하느님의 씨앗을 내가 잘 가꿔서 꽃을 그 싹을 틔우고 계속 물 주고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완전히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늘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발현했을 때는 이제 채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시천주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양천주로 또 그것이 채천주로 결국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것, 체현해내는 것. 이게 저는 이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신생철학이라고 해서 윤노빈 선생이 새롭게 1971년에 나온 책인데요. 저 책에서 어린이의 보육이 가장 직접적인 양천이다. 가장 천대받던 사람, 어린이를 하느님으로 공경하라는 데서 이제 그런 혁명성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뭐 기름, 살림, 돌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양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생명 살림인 것이고 사람과 만물에 대한 돌봄, 특히 약자들에 대한 돌봄으로 이제 재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한살림선언에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무천이라고 해서 하느님을 속이지 말라, 하느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하느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 하느님 대신에 이제 생명을 넣어도 이제 말이 되는 거고요. 생명을 속이지 말라, 생명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생명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등등등 되는. 여기다가 마음을 넣어서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마음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생명 헌장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 공부에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시천주를 구체적으로 그 어렵게 너무 시천주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사람을 하느님처럼 공경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세 가지 공경으로 경천, 경인, 경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경천은 바깥의 하늘에 대한 공경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늘, 마음에 대한 공경을 이제 의미한다. 경인도 이제 뭐 이전부터 유학에서도 경인 이야기 했죠. 근데 유학에서 경인은
신분이라고 하는 그걸 못 넘어서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귀한 사람들 이렇게 그런 경위였는데 해본은 오히려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라.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천민들, 여성, 어린이 그런 이제 오히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몰은 물건까지도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물질주의, 돈 자체도 돈이야말로 가장 물질주의 물질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편으로는 돈을 너무 섬겨서 이제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또 너무 이렇게 혐오하는 뭐 그런 양극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중립적 가치죠. 근데 그 돈이 가지는 어떤 신성한 의미를 오히려 잘 살려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잘 순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이 경무를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신성한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통할 수 있다. 또 최근에 신유물론 또는 새로운 물질주의와 이제 상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천식천은 이제 결국 모든 것이 그 물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하늘을 먹는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천식천을 늘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천식천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여러 이제 이걸 뭐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이천식천은 정말로 많은 이제 함의를 갖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먹는 행위가 정말 신성하다. 그래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더라도 생명의 순환 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어떤 순환 이치, 상호 의존성 이런 걸 알고 정말로 이제 소중하게 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독식하면 안 되는 거죠. 나 혼자 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밥 한 그릇 먹는 이치에 사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있다. 이제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 혼자 독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의존적 관계에 의해서 나온 건데, 자기 혼자 막 수만 명의 먹을 걸 혼자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오늘 시대에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아까 그 장일순 선생은 나락 하나 속의 우주로 이천식천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락 하나이 맺히는데 정말 전 우주가 관계하고 전 생명이 관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이천식천의 이치를 정말 잘 안다면은 정말로 그런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알고 모든 일체를 공경하는 그런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몸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최후 그 포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 생명의 전체 순환 속의 한 고리일 뿐인 거죠.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내 몸을, 나의 생명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희생, 공생의 의미까지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이 우주 속에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는 또 다른 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화설이는 이제 기존의 모든 제사법이 벽을 향해서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향벽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상이 어디 계셨다고 오는 거냐? 저쪽에 진짜 무덤에 있다고 오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 조상이 나의 심령 속에 조상님의 혈기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 조상님의 혈기와 심령과 정신이 후손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조상님, 내 안에 나의 혈기로, 나의 심령으로, 나의 정신으로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조상님을 향해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전의 신중심적, 수직적, 저벽적, 과거 이런 관습을 나에게로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삶과 생명으로 돌리자는. 제사 지내면서 사실 고부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옆에 있는 사람만 잡으면서 돌아가신 분을 막 이렇게 섬기. 저희 할아버지도 좀 유교에 쩌는 분이어갖고, 그 돌아가신 조상님은 뭐 묘를 이따맣게 하면서 이제 자식들을 엄청 들들 볶는 거 제가 봤습니다. 보고. 그리고 할머니에게 하는 태도나 며느리에게 하는 태도가 어린 제 눈에도 긁어치는 게 많더라고요. 조상님한테는 잘하고 바깥에 가서는 엄청 잘해요. 잘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는. 이게 저는 물론 뭐 유교가 본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유교의 어떤 폐습들을 저도 어릴 때부터 봤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자는 게 사실 동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화설이를 이제 김재열 선생님은 새로운 시간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월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한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해월의 사상은 수운을 개성하면서도 단순한 개성을 넘어서서 동학을 새롭게 해석했고 또 천지를 공경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 모든 존재를 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래서 해월에게 하늘님은 저 초월적인 또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하늘님. 그래서 그런 이제 님의 영성을 확립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해월은 또 스승의 가르침을 평민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동학을 진정한 민중 철학, 평민 철학으로 정립을 했다. 해월의 경물과 이천식전의 사유는 동학을 생명 철학으로 재정립해서 오늘날의 문명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또 조명받기도 합니다. 또 잠깐 언급했지만 아까 경물은 차가운 유물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물질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월의 동학은 상호 수평적 공경이 문명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약자를 하느님으로 먼저 섬기는 것이 해월의 동학이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또 무엇보다도 가슴에 집중하는 삶, 감정에 집중하는 삶. 그건 나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에 집중하는 삶.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 그 마음까지 살피는 삶을 제시한 것이 동학이며 그것이 해월의 향화설에 담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